안녕하세요. 돌고래팀 발표를 맡은 노윤아입니다. 저희 조는 더 나아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는데요. 프로젝트명은 책과 친해지길 바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자국이라는 팝업 스토어 형태의 서점을 기획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발표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 상상하기 단계 과정, 프로젝트 세부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사나 SNS를 통해 문해력 저하로 인한 난감한 상황을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금일 심심한 사과, 우천시와 관련한 당혹스러운 사례를 보시거나 실제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조는 기사와 SNS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젊은 세대의 문해력 수준의 심각성을 느끼고 문제점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문제점이 글과 책을 많이 접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여 글과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삼아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왼쪽 자료처럼 문학과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지금 마치 골든타임처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 분위기를 기회로 잡아 젊은 세대에게 글과 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글과 책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하기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브레인스토밍 기법 중 마인드맵으로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관심사 중 크게 이벤트성을 좋아하는 것과 요즘의 트렌드, 취미생활에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이벤트와 관련하여 현재 붐이 일어나고 있는 팝업 스토어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팝업 스토어에 10명 중 8명이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중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팝업 스토어를 프로젝트의 유형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과 팝업 스토어를 연관지어 탐구해보며 프로젝트의 틀을 잡아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HMW 기법을 활용해 어떤 공간을 기획하면 젊은 세대가 책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방문자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팝업 스토어 내 기획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은 무엇이 있을지 핵심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을 질문해보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 자국 프로젝트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명 한 자국은 책이 걸어가는 길을 한 발자국씩 따라가며 글에 담긴 한자를 모두 경험하고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젊은 세대에게 글과 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체험 활동을 위주로 하는 팝업 스토어 형태의 새로운 서점 형식으로 진행되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책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테마로 책이 만들어지고 독자들이 읽기까지의 과정을 테마로 해 다양한 필기구로 글을 써보고 글이 한 권의 책이 되기 위해 거치는 교정 과정을 게임으로 재미를 더해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까지 적용하여 오래 기억에 남고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을 원하고 좋아하는 요즘의 기대를 담아냈습니다. 저희 한자구 팝업 스토어는 중앙홀을 기준으로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각 공간은 작가의 방, 출판사의 방, 독자의 방, 마지막으로 굿즈샵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각 공간의 스케치와 이를 바탕으로 3D로 재현한 결과물을 보여드리며 한자국 공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홀은 뒤에서 설명드릴 독자의 방에서 측정한 네파로 그려낸 그림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3개가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다방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과 관련한 팝업 스토어인 만큼 다양한 책들이 벽면을 채우는 것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스케치와 3D 구현물을 보시면 가운데에 독자의 방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유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작가의 방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두 공감하여 이곳을 중요한 공간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이곳은 작가가 자신의 방에서 글을 쓰는 컨셉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벽면의 관중이 자신의 자서전을 낸다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에 대한 답을 종이에 직접 작성해서 붙여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활동인데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직접 써보는 것은 우리의 논술 실력을 올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하는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말과 글로 표현할 기회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통해 이 활동으로 직접 글을 써보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에 글을 쓰는 도구를 시대 변천에 따라 준비하였는데요. 요즘은 경험하기 힘든 풋, 옛날 타자기나 음성인식 AI를 활용하여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해 다양한 도구를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후에 실제 팝업 진행 시 따뜻한 색감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는데요. 색은 우리 심리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뜻한 색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색에도 신경을 써서 글을 쓸 때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왼쪽 구상 스케치를 보시면 벽에는 종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잘 표현되어 있고 3D 구현물을 보시면 전체적인 공간과 타자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가의 방 체험 안내사항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작가의 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순서들을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은 출판사의 방입니다. 교정 과정을 거치는 곳인 만큼 이 공간에서는 간단한 맞춤법 게임을 진행하며 재미를 더하는 공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탠드형 책상에서 틀린 단어나 맞춤법을 시간 내에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책상별로 상이한데 각 책상은 수필, 시, 문학 등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어 자신이 원하는 장르 공간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 N개 이상 맞출 경우 소정의 상품을 주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맞춤법이나 단어에 대해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떠올려도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3D 구현물을 보시면 게임을 진행하는 스탠드형 책상과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독자의 방입니다. 의미 있고 오래 기억에 남는 팝업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소한 이색 체험을 추구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이 공간은 AI를 결합한 공간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진열된 간단한 몇몇 책 중 마음에 드는 책의 한 문장을 읽고 자신의 머리에 떠올리는 장면을 뇌파 장치인 AI가 읽어 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뇌파를 측정해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뇌파는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전체적 활동을 두뇌에서 전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뇌파 장치를 부착한 이마에 닿은 전극을 통해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여 AI가 측정한 뇌파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원리입니다. 이 활동은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같은 문장을 읽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공간인데요. 우리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3개의 방이 있고 확인한 자신의 뇌파로 그려진 그림은 QR코드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를 활용한 이색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한자구 팝업 스토어는 더욱 젊은 세대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3D 구현물을 보시면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편하게 앉아 원하는 책을 선택해 글을 읽고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에도 뇌의 형태로 구현하는 디테일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굿즈샵입니다. 세 번째 독자의 방에서 확인한 그림의 QR코드를 통해 이미지를 프린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팝업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팝업스토어 방문을 SNS에 인증샷으로 올리기 위함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색적인 활동은 SNS를 통해서도 널리 퍼질 수 있고 그만큼 저희 한자구 팝업스토어는 젊은 세대에게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주머니시를 판매하는데요. 주머니시는 주머니 속 시집이라는 의미로 작은 크기에다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 시집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을 가볍게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힙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독서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책과 친해지길 바라 한자구 팝업 스토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서점은 고정된 장소에 지루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정적인 분위기로 인해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과 거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마니아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느꼈는데요. 이를 참여형 형태의 한자구 팝업 스토어라는 새로운 서점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장소와 테마가 유연한 새로운 서점 문화를 만들어내고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글과 책에 대한 거리감과 장벽이 낮아져 문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자구 팝업 스토어는 임시성과 이색 체험으로 SNS에 공유되고 홍보될 가능성이 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를 하며 팀 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한 자국이라는 새로운 서점 프로젝트를 통해 책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의 마음을 저격할 만한 체험 활동을 기획하여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의 즐거움을 새로 느낄 수 있었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과정에서 이번 경험은 앞으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팀원들 모두 상상력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돌고래 팀의 기획물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러키친조 발표를 맡은 강다한입니다. 저희 조가 상상력 프로젝트 활동에서 기획한 힐러키친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과 상상하기를 발표한 후 마인드맵과 HMW를 통한 상상 시작하기, 구현물 소개, 마지막으로 조원들의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저희처럼 바쁜 대학생들에게도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건강한 식사를 저희의 대주제인 융합적 상상력과 연결시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고자 하였습니다. 만다라트를 통해 여러 키워드를 적으며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많은 키워드들 중 건강과 식사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 병원이라 느꼈기 때문에 병원을 골라 병원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환자들의 질병을 고려하여 영양에 중점을 두고 제공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병원밥이 너무 맛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기 위해 몸에 좋지 않은 조미료, 짜고 맵고 단맛을 없앤 병원식에 대해 예전부터 환자들은 한결같이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답답한 병동 생활과 맛없는 병원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외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상 문제가 악화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병원식 섭취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논문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병원 식사를 남기는 일이 빈번했으며 대부분의 이유가 맛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를 통해 환자들이 병원 식사로 인해 겪는 고충들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째, 식사 불만족입니다. 둘째, 영양 섭취 부족입니다. 맛없는 병원 식사로 인해 식사 거부증이 생겨 식사량이 줄어들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셋째, 심리적 영향입니다. 맛없는 음식이 병원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넷째, 개개인의 식습관과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지 못한 기호 반영 부족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충들을 통해 영양소뿐만 아니라 맛과 기호까지도 반영하여 식사를 제공해주는 AI 병원 식당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병원 식사에 대해 어떤 개선을 원하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개인의 기호를 반영한 만족감 있는 식사를 원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는 병원 식단의 조리법을 공유하면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뢰 환자들이 건강 요리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리법과 재료 선택 가이드를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식단이 환자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BMJ 연구를 참고하여 맞춤형 식단이 건강 회복 속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 식당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원들을 대상으로 병원 식사 경험을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병원 식사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기호가 반영되지 않아 불편했고 하루 3끼 병원식만 먹다 보니 음식에 흥미를 잃고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병원 식사의 장점에 대해서는 질병에 맞춘 맞춤형 식단을 제공받아 편리했으며
퇴원 후에도 이런 맞춤형 식단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으로는 연령대와 기후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가 제공된다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를 구체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활용했습니다. AI, 환자, 처방전, 식당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병원 식당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정리하고 그중 몇 가지를 선정하여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표와 차별화를 고민하며 HMW 기법을 활용해 3가지 핵심 질문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의 프로젝트 힐러키친이 탄생했습니다. 힐러키친은 AI와 로봇을 활용하여 수백 가지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식사 만족도를 높여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뇌를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도 맞춤형 레시피와 포장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식당을 운영하여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 힐러키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사용하여 식당에 있는 스캐너에 스캔을 한다면 AI가 지금 현재 몸 상태에 적합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분석하고 각 환자의 기호까지 반영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식사 후 환자가 느낀 만족도와 회복 지표를 스마트 센서와 연동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하여 의료진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및 치료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환자들 또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스캔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을 포장하고 레시피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힐러키친의 요리사는 로봇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로봇 요리사는 맞춤형 식사를 빠르게 제공하며 수백 가지의 레시피와 재료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몸 상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맛을 보장하는 레시피를 서치하여 찾아 만들거나 스스로 레시피를 창조하여 제공합니다. 환자들이 질리지 않게 주기적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업데이트하고 늘 일정한 맛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신선도와 품질도 관리하여 실시간 재고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부족한 재료를 자동으로 주문해 운영하고 남은 재료들을 활용하는 레시피도 바로 떠올려 식재료 낭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힐러키친의 차별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병원 식당은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지만 간이 심심하고 환자의 기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식당 관리는 입원 기간에만 이루어지고 퇴원 후에는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힐러키친은 환자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건강은 물론 맛까지 충족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포장 음식과 레시피를 제공하여 환자가 집에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병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병원을 선택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맞춤형 식단으로 환자의 식사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해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는 힐러키친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안서에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기대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힐러키친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병원 식당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힐러키친의 활용 방식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저 소감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조원들과 함께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선정하고 구현해내는 과정이 이전에 수업에서는 한 적 없던 방식이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구현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여 하나의 발표물을 완성하니 매우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 힐러키친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예술적 경험과 삶의 간교를 연관지어 발표할 정재훈, 장채림, 이호윤, 주영재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예술적 경험들을 겪으며 느꼈던 크고 작은 영향들을 삶에서의 변곡점이란 주제로 포괄하여 예술이 끼친 영향으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인생의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을 타임라인에 따라 소개해드린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는 예술로 인한 변화들을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특정 지점과의 관계를 만들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술 문화들 중에서 저희는 각각 드라마, 음악, 건축, 영화까지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여 연출한 단편 영화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드라마라는 주제로 발표할 문학문화 콘텐츠 이사학번 정재훈입니다. 드라마를 선정한 이유는 드라마라는 장르에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였습니다. 사회에 나온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무력감과 냉소, 부모님 세대의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 힘든다는 것을 깨우친 내용을 담은 공감하기 쉬운 현실적인 드라마들부터 괴생명체나 좀비 등에 공격받는 어디까지나 상상만 가능한 판타지 드라마들까지 우리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들을 시청하며 우리의 삶을 대입하여 이입해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드라마는 삶과 강하게 연관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 첫 드라마로 접했던 작품은 제가 6살 때 시청했던 꽃보다 남자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만으로 원작을 하여 오글거리는 대사들이나 장면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배우들의 연기까지 합쳐져 당시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강렬했고 그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인생 첫 드라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꽃보다 남자 이후 시간이 6년 정도 지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의 시절 방영한 저의 인생에서 변곡점이 된 드라마는 바로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는 2015년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로 예능국 안에서 펼쳐지는 예능 PD들의 이야기를 릴리스틱 픽션 드라마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약간의 픽션을 더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도입한 참신한 장르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 작품을 인생의 변곡점이 된 드라마로 선정한 이유는 진로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듀서를 보고서 이전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예능 PD란 직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 꿈이 확장되어 영상을 만드는 PD란 직업으로 커져 현재는 영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진로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현재 희망 진로까지 다가설 수 있게 만든 프로듀서가 제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인생의 변곡점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작으로 꼽은 작품은 바로 청춘시대입니다. 청춘시대는 2016년 JTBC에서 방영하여 5명의 여대생이 쉐어하우스에 모여 살며 벌어지는 유쾌하고 발랄한 청춘 동거 드라마로 여배우 5명 모두가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당시 방영한 시즌1의 인기로 특히 2030 세대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후속 시즌까지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인생 드라마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드라마를 방영 당시엔 보지 못하고 작년에 OTT로 접하게 되었는데 성인이 되고서의 행복함, 그 뒤에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드라마 내에서의 대사와 등장인물들의 연기로 잘 표현하여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춘 드라마처럼 유쾌하고 발랄한 면모도 있지만 청년 실업 등 이 시기에 겪을 만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다루면서 극내의 분위기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조절하며 진행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배우가 말하길 드라마는 마냥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나와 다른 삶을 사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진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수단이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드라마란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드라마란 예술적 경험이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부분을 소개할 문학문화 콘텐츠 학과 이사학번 장채림입니다. 저는 4살 때 처음 K-팝을 접했습니다. 언니가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원더걸스의 노버디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는 뭐지 하다가 음악 방송이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TV 옆에 앉아 언니랑 같이 K-팝을 듣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K-팝을 접하던 저는 TV에 나오는 가수처럼 나도 춤을 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댄스라는 방과후를 시작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10살이 된 후에는 걸스데이 달링에 맞춰 학교 운동장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관객이 있는 공연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저 많은 관객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는데 음악이 흐르고 나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은 처음이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춤을 계속 췄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춤을 창작해서 무대에 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러 공연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15살에는 친구들과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급 뮤지컬이 열리면서 그 뮤지컬의 총괄 감독, 안무 창작, 그리고 배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면서 총괄 감독을 할 때 한 무대를 완성시켰다라는 자랑스러움과 여러 감정들이 동시에 들면서 이거다. 나는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로 내가 좋아하는 K-팝으로 공연을 올리는 공연 기획자가 되자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춤은 여전히 추며 내가 공연 기획자가 되면 이런 무대를 연출해 봐야지라는 상상을 하며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며 공연 기획자라는 꿈에 한 발자국씩 다가갔었습니다. 20살이 된 지금 한성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를 다니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있고 K-팝 말고도 다른 장르의 노래도 들어보면서 음악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에게 음악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저를 생활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제 인생의 음악이 많은 부분에 끼친 만큼 공연 기획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악으로 또 공연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부여해준 건축물을 소개해드릴 24학번 상상력 인재학부 이호인입니다. 사실 저희 주위에 널려있는 게 건물이라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건물을 쉽게 지나치고 기억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저에게 건축물이라는 것을 눈에 담아두게 만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3빌딩인데요. 8살 때 놀러가서 진짜 높다 하고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이 안 무너질까? 창문은 안 깨지려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점프하면 무너지려나? 와 같은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저에게 건축에 관한 호기심을 불어넣어준 첫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준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건축에 관련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건축물인데요. 바로 마야린의 베트남 메모리얼입니다. 이건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메모리얼인데 단순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세심한 디자인과 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메모리얼은 완만한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허리보다 아래에 있는 이름들로 5명에서 6명 정도만 있다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수천 명의 전사자 이름이 나를 에워싸 그 상실의 규모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 돌의 재질인데 물갈기라는 기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입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전사자들의 이름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들을 단지 죽은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다시 완만한 경사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들어갈 때와 달리 넓게 펼쳐진 공원과 더불어 워싱턴 메모리얼, 링컨 메모리얼이란
미국의 자랑스러운 상징물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이 만들어준 평화와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야말로 서서히 전쟁의 참극을 느끼다가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건축물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메모리얼은 그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디자인에 담아낸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을 보고서 저는 디자인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여러 건축물과 디자인을 보면서 그 의도는 뭘까 하고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걷다 보며 건축물을 감상하고 디자인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와 관련된 저의 예술적 경험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발표하게 된 문학 컨텐츠학과 이사학번 주영재입니다. 우선 영화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 중 하나로 인간에게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적 경험을 하게 해주는 예술 분야입니다. 특정 시대상, 타인의 인생, 꿈과 희망 등 감독과 작가가 담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 등을 담고 있는 영화는 오늘날엔 더 이상 취미, 문화생활을 넘어서서 생활의 일부이자 사회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로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영화는 항상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 접한 영화는 하이스쿨 뮤지컬입니다. 이 영화는 2006년도에 공개된 디즈니 TV 영화로 노래를 좋아하는 고등학생들의 성장과 로맨스를 다룬 뮤지컬 영화입니다. 디즈니 TV 주시청 증인 어린 10대들을 공략해서 10대들의 환상과 로망을 담아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유쾌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미래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영화입니다. 다음으로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영화인데요. 웨스 앤더슨 감독이 연출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 최대 부호 마담의 살인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 범죄물인데요. 현실 세계 같지 않은 신비로운 미장센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고등학생 때 처음 접하고 동화책을 영화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면이 동화의 한 장면처럼 예쁜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어서 그 후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영화를 직접 제작, 연출해보고 영화제도 나가보며 영상과 관련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 영화는 소공녀입니다. 정구은 감독님이 2018년 연출한 독립영화로 가난하지만 담배와 위스키를 좋아하는 주인공 미소가 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청춘들의 현실과 아픔, 그리고 사라진 행복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치를 조금 낮춘다면 주인공 미소처럼 가난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희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을지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든 미래든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행복의 기준을 조금 낮춰 생각하고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윤택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예술적 경험 중에서도 드라마, 건축, 음악, 영화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자 예술적 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삶의 변곡점이 된 작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곡점이란 원래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로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낸 점이라는 뜻인데요. 삶에 대입해보면 인생이 크게 변화한 시기를 말합니다. 저희는 예술적 경험이 인생이라는 굴곡의 방향을 바꿀 만큼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예술적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뭐해? 일어나서 앉아. 문이 잠겼는데 뭐라도 해봐. 뭘 어떻게 할까? 왜 맨날 그런 걸 나한테만 물어봐?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아. 답답해. 이러니까 헤어진 거야. 넌 옛날이랑 똑같아. 평생 그렇게 가만히 있어라. 뭐해? 빨리 가서 보여줘. 말이라도 해봐. 너가 달라진 걸 보여줘야 알지. 저기요! 저기요! 사람 있어요! 저기요! 사람 있어요! 누구 없어요? 사람 있다고요! 저기요! 너랑 있으면 편하고 좋았어. 널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야. 난 그냥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게 그렇게 쌓였는데 좀 있으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가면 우리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성 이마이넌스 K반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유도곡, 이며진, 최보람, 조윤주, 정진희 팀입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인문학 작품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확인입니다. 저희 목차를 보시면 각자 하나의 작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작품의 결말을 좀 재구성해보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보람 학생의 생각 치히로의 행방불명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람 학생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문학문화 콘텐츠학과 최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구성해본 영화는 바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2002년에 개봉한 만큼 오래된 영화임에도 현재 다양한 OTT에서 관람이 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평점은 무려 9.58로 당시 일본 문화의 개방이 자유롭지 않던 시대에 관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큰 인기와 극찬을 받았던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치히로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운전 실수로 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곳에 널려있는 음식을 먹은 부모님은 신의 음식을 먹었다는 죄를 지어 돼지로 변했고 그때 나타난 하쿠라는 남자아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의 세계에서의 규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하쿠의 조언을 듣고 온천장의 주인인 유바바와 계약을 맺어 이름을 뺏긴 채 치히로가 아닌 센으로서 온천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치히로처럼 이름을 뺏긴 채 유바바의 수족 노릇을 하던 하쿠는 강에 빠진 어린 치히로를 구해줬던 옛 인연이 있었고 둘은 진짜 이름을 되찾은 뒤 유바바의 시험에 통과한 치히로는 부모님과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하쿠는 코하쿠강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원래 세계로 돌아가도 치히로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개발로 강이 사라지자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해 유바바의 제자와 수족 노릇을 했던 것인데요. 이때 얻은 마법의 힘으로 치히로가 사는 원래 세계에 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치히로는 어릴 적 신의 세계를 보았던 기억이 점점 흐려졌지만 그럼에도 무의식적으로 코하쿠강이 자리했던 거리를 걸어다닌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쿠는 치히로가 어른이 될 만큼의 오랜 시간을 들여 그의 마법의 힘으로 신의 세계와 원래 세계의 개연성을 만들어냈고 어른이 된 치히로와 하쿠가 다시 재회하는 결말을 그렸습니다. 하쿠가 치히로와 헤어질 때 했던 다시 만날 거란 마지막 말을 지켜내는 것을 끝으로 원래의 결말에 새로운 결말을 덧붙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장면은 평범한 일상 장면을 삽입해 신비하고 낯설었던 신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를 치히로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결말을 위한 분위기 전환인 셈이죠. 하쿠는 강의 신이었습니다. 강을 볼 때마다 종종 어릴 적 만났던 하쿠가 생각이 나는 치히로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회상을 통해 시간이 지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치히로는 아직 하쿠를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암시를 표현했습니다. 치히로가 과거 회상을 하면서 육교 다리 위를 건넙니다. 클락션 소리와 기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등등 배경음이 일상적인 소리로 깔리면서 왼쪽에 사진 같은 신호등 표지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코하쿠강이라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히로가 굳이 육교 다리 위를 건넌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치히로와 하쿠의 추억이 있는 온천장의 다리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추억이 있는 온천장의 다리처럼 그들의 재회 또한 육교 다리 위에서 성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히로는 걷다가 반대편에 우뚝 서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돼버린 하쿠를 바라봅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하쿠와 이별했던 치히로, 그리고 치히로를 현실 세계로 보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했던 하쿠. 손을 놓았던 어릴 때와는 달리 어른이 된 후 서로 손을 잡는 치히로와 하쿠입니다.
왼쪽의 장면과 번갈아서 제외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버랩 기법을 사용하여 어른이 된 모습과 과거 회상을 번갈아가며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제 상상력을 더해 상가치로의 행동불능이 닫힌 결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를 하자면 포레스트 검프는 1994년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외톨이 소년 포레스트 검프의 성장과 극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뀌며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다음은 포레스트 검프의 줄거리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불편한 다리와 조금 떨어진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얕보고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괴롭힘으로부터 도망치다 기적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고 검프는 괴롭힘 당할 때마다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가 대학 미식축구 감독의 눈에 띄어 스카웃되게 됩니다. 이후 새우잡이 업을 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얼떨결에 동의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대박나게 됩니다. 이 자산을 친구가 애플에 투자하여 순식간에 검프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검프의 삶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검프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도와줬던 제니가 사라집니다. 검프는 제니를 좋아했고 잠시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제니는 정신적인 불안으로 검프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상실감으로 검프는 정처 없이 3년 동안 달립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지지를 받아 유명해져 TV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본 제니는 검프에게 연락을 하고 둘은 만나 행복하게 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지적장애인이 운 좋게 부자가 되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이야기는 현실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도 고난을 극복하고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과정에 더 집중하여 시청자들에게 여운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구성에 중점을 둔 부분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달리기에 더 깊게 빠져드는 모습과 검프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어머니를 통해 배운 사회적 편견에 기죽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된 검프를 그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함께 검프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도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프가 제니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애플 투자로 운 좋게 백만장자가 되어 이로 얻은 경제적 여유로 제니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이전의 스토리에서 위와 같이 스토리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검프는 자신이 좋아하던 달리기를 계속하다가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포레스트 검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시선으로 선수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검프는 자신을 지켜줘 왔던 제니의 빈자리를 느끼지만 혼자서도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결국 도망치면서 시작했던 달리기를 맞서 싸우기 위한 달리기로 극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침내 검프는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마지막 벤치의 이야기 상대는 제니로 검프는 다시 제니를 만나게 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포레스트 검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재구성한 조윤주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2019년 4월 24일에 개봉하였고 관객 수는 약 1,400만 명, 그리고 평점은 9.5점을 기록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해보자면 이전 편에서 타노스라는 빌런이 신비한 힘을 가진 스톤들을 모아 핑거스냅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어벤져스 팀은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해 양자역학을 이용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결국 타노스가 스톤들을 모으기 전에 먼저 모아서 사람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가 다시 나타나 어벤져스와 싸우게 되고 막는 과정에서 아이언맨이 죽게 됩니다. 제가 어벤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가 아이언맨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언맨이 죽는 결말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아이언맨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고 몇 년 후 타노스의 위치를 알아낸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죽였습니다.
이때 과거에는 타노스의 편이었지만 현재는 어벤져스의 편에서 타노스를 함께 죽인 인간형 로봇 네뷸라가 함께였습니다. 타노스를 죽인 그들은 사라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스톤들을 되찾으려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현재의 네뷸라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자 동시간에 두 네뷸라가 존재하게 되어 데이터가 엉켜버리고 타노스의 편인 과거의 네뷸라에게도 타노스가 죽는 순간의 기억이 생성됩니다. 그것을 타노스가 알게 되어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과 스톤까지 가져간 어벤져스와 싸우기 위해 먼저 데뷔하고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벤져스는 강해진 타노스와 싸우게 되었고 아이언맨의 희생으로 승리합니다. 저는 타노스가 자신의 미래를 먼저 알지 않았다면 어벤져스가 아이언맨의 희생 없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노스가 네뷸라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는 장면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네뷸라는 어벤져스와 함께 과거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장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언맨이 죽지 않고 타노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노트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사학번 임여진입니다. 노트북은 2004년에 개봉한 영화로 최근 한국에서 20주년 특별 상영을 통해 이슈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장르는 멜로, 로맨스, 드라마이며 닉 카사베츠 감독 작품이자 레이첼 맥아담스와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인 작품입니다. 노트북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 노아와 여자 주인공 엘리의 과거 회상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영화의 시작은 어느 한 노인이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한 여성에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작됩니다. 1940년대 미국 17살 노아는 우연히 밝고 아름다운 아가씨 엘리를 만나 첫눈에 반하고 곧바로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노아의 고백을 수차례 거절하지만 끝내 자신과 다른 모습에 매료되어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와 부잣집 아가씨라는 가정 환경 탓에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어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을 통해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되지만 엘리에게는 약혼자가 이미 생겨버린 현실에 노아는 좌절합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신분 차이와 전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젊은 연인의 사랑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며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결말 부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노트북의 기존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잊을 수 없는 첫사랑과 현실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엘리는 부모님 탓에 보지 못했던 365개의 노아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되고 결국 노아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장면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현재의 노아와 치매를 앓고 있는 엘리의 장면이 나오는데 노아는 엘리가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과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적힌 노트북을 읽어줍니다. 엘리의 기억이 돌아오더라도 약 5분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고 다시 노아에 대한 기억을 잃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 엘리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처음에 이 결말을 보고 남아있는 노아와 엘리의 자녀들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엔딩이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노트북의 결말을 어떻게 재구성해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리가 결국 기억을 회복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엔딩에서 만약 끝내 기억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는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는 끝내 노아를 기억해내지 못하지만 노아는 매일 병원을 방문해 엘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엘리는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의 새로운 기억을 쌓으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과거의 기억이 없더라도 예전과 똑같이 노아와 사랑에 빠지며 노아 역시 현재의 사랑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이 즐겨했던 배를 타며 일몰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스토리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앞으로의 삶을 강조하는 결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이라는 영화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제가 좋아하던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결말이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도호입니다. 아까 제가 목차까지 말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생충을 이라는 작품을 가져왔고요. 이거를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생충은 2019년 5월 30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장르는 드라마, 스릴러,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입니다. 감독은 봉준호 감독님이고 출연은 송강호, 이정규, 조여정, 최우식 님이 하셨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민혁의 가해 부탁. 민혁은 자신이 해외 유학을 가야 한다면서 가족과 함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친구 기호에게 자기 대신 가해를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기호는 부잣집에서 가해를 하게 됩니다. 기훈의 가족은 부잣집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비밀리에 부잣집 가족에 소개시킵니다. 기훈의 가족 모두가 부잣집에서 일자리를 갖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전 가족부였던 문강이 기훈의 가족 앞에 나타나고 문강은 기훈의 가족들이 부잣집에 비밀리에 취업한 것을 알게 되고 기훈의 가족 역시 문강이 자신의 남편을 부잣집 지하에 숨겨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두 가족은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강의 남편이 근세는 지혜씨 위로 올라가서 기우의 여동생 기정을 칼로 찌르고 기우의 엄마 춘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부잣집의 가장인 박상은 도와주긴커녕 자신의 아들을 챙기기 급급합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기우의 아빠 기택은 박사장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사실 줄거리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본 거고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세 가족이 나와요. 부잣집 가족하고 그 부잣집에서 기생하고 있는 두 가족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영화를 좀 결말까지 보시면 이 부잣집에 기생하고 있는 두 가족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부잣집이 피해를 보게 돼요. 물론 그 가난한 기생하고 있는 그 두 가족이 역시 피해를 보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던 부잣집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가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뉴스나 좀 미디어에 주는 그 점을 많이 부각하잖아요.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 강자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 이 점을 많이 부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을 살다 보면 뭔가 사회적 약자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강자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전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점을 좀 부각하고 싶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건 저의 추측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결말을 좀 어떻게 바꿔보고 싶냐면 이 부잣집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그 두 가족이 만약에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을 했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바뀐 결말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가족의 비밀이 이제 문강 가족에게 발각된 후 춘수 가족은 문강 가족에게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지하실에 있는 문강의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다 주고 부잣집으로부터 받는 전체 춘수 가족 월급의 20%를 문강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문강 가족의 비밀을 부잣집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강은 이에 합의했고 이후 충실히 돈을 모은 춘수긴의 가족은 반지하에서 살 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은 기정은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미래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우는 드디어 사수 끝에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문강의 남편인 근세는 문강이 다른 집 가족부로 일해서 번 돈과 춘수 가족에게 받는 돈을 합한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 없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족, 부잣집, 그 다음에 그 부잣집에 기생하고 있는 두 가족 모두 해피엔딩에 맞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결말을 바꿔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석 이마이너스 K반 최우수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약간 욕심이 있다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육생무치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새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데오도링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먼저 저희 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멤버는 김재원, 부강한, 김민필, 김아린, 전유선, 김규산, 이유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6명이 모여 오더를 해결하자 라는 일념 하나로 팀 이름을 육색무치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일상 속의 불편함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들 중 몇 가지를 추려서 포스트잇으로 옮긴 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함들을 골라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여 탈취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탈취제가 많이 제작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탈취 효과가 있는 두루마리 종이와 스프레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중에 나온 것들이 키링 형태의 탈취제와 티백 형태의 탈취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형태이지만 위의 형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결국에는 옷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는 돌돌이와 탈취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를 결합한 데오도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데오도링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계한 설계도입니다. 먼저 케이스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먼지 제거제의 표면이 끈적한 성분이므로 휴대하기 편하게 하게끔 케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오염 방지 성분의 금속,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케이스를 잡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하여 고무 홀더와 키링 거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데오도링의 본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먼지 제거제의 바탕이 되는 재질로 숯종이를 사용하여 탈취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주로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손잡이 부분을 3단봉 형태로 만들어 수납이 쉽게 하였습니다. 또 손잡이 끝 부분에 스프레이가 분사되는 부분을 넣어 탈취 효과가 있는 액체를 분사할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들이 데오도링의 시제품입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제작하여 옷의 주머니나 파우치에 들고 다녀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초록, 파랑, 빨강 등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여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간편한 휴대, 재사용 가능, 저렴함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3단봉이 사용하기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사용이 편합니다. 모임, 술자리, 흡연구역 등 옷의 냄새가 배거나 먼지가 묻을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면 무척 유용할 것입니다. 탈취제 시장이 너무 대중화되었지만 우리의 제품은 이전 제품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을 끝으로 저희의 제품 데오도링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담배 피우러 들어갈게. 먼저 들어와. 그래? 먼저 갈게. 아주 너무 많아. 나 인정 진심 못 받아. 이제 들어가자. 야, 냄새 빼고 들어가야지. 어? 냄새 어떻게 빼는데? 야, 데오도링 몰라? 이거 완전 유행이야 요즘. 이게 휴대성도 간편하고 탈취 제거도 돼서 냄새 빼는데 완전 좋아. 그리고 이거 돌돌이도 있어서 먼지도 제거 완전 잘 돼. 아, 진짜? 나도 한번 써볼게. 그래? 오, 이거 진짜 야무지네. 그치. 자, 이제 가자. 그래. 왔어?
뭐야, 담배 피고 온다는 거 아니었어? 아, 그거 맞지? 아, 이거 데오도링이야. 여보세요? 야, 어디야? 집이지. 나와 놀자. 알겠어. 옷만 입고. 어. 아, 근데 옷걸이 불편하지 않냐? 이거 옷이 다 늘어난다. 인정. 나도 아까 잘 안 빠지고 좀 늘어나더라고. 우리 한번 새로운 옷걸이 만들어 볼래? 네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아니, 뭐, 애들 있잖아. 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 일단 애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 일단 끊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행거리스트입니다. 저희 조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옷걸이를 디자인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한 명당 약 100여 벌이 넘는 옷을 가지고 있는데요. 옷의 양이 많은 만큼 옷걸이의 수요도 많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많은 옷걸이들을 좀 더 간편한 옷걸이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사회적 효용이 클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선 철사 옷걸이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아이디어를 설명한 후 제품 제작 과정과 완성품의 기능 및 사용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기대 효과 및 분석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이 용이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업사이클링하기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제품 등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철사 옷걸이와 쇼핑백, 각종 가구 등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중 철사 옷걸이는 주로 세탁소에서 사용됩니다. 이 옷걸이는 세탁소에서 대량으로 사용하지만 가정에서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으며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또한 많습니다. 철사 옷걸이는 가볍고 저렴하지만 부하되는 하중이 제한되어 내구성이 낮고 섬세한 직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사 옷걸이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구조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앞서 언급했습니다. 세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봤는데 먼저 자전거 바퀴살로 옷걸이 만들기입니다. 자전거 바퀴살 또한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퀴살을 분리한 후 녹을 제거하고 3개의 바퀴살을 연결해 형태를 만든 후 도색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전거 한 대에 많은 양의 바퀴살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도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옷걸이를 보관하는 거리입니다. 옷걸이를 반으로 접고 구부리기만 하면 되므로 간단하며 많은 옷걸이를 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이식 옷걸이입니다.
주요 특징은 접히는 날개이며 이는 옷을 걸거나 빼는 과정에서 옷의 늘어남을 방지하고 편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저희 조는 마지막 아이디어로 제품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고리를 만들어 관절을 구성하고 날개 부분에 마찰력이 높은 재활용 아이템을 붙이는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양 날개를 고정하는 받침대였습니다. 제품 제작 과정 중 다양한 문제들과 마주했습니다. 연결고리 부분에서 날개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와 빨대와 같은 다른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날개 받침대에서는 양 날개의 움직임과 고정력을 높이는 구조를 구상했습니다. 완성품의 모습입니다. 철사 옷걸이를 재활용하되 재활용 제품이 깔끔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간결한 선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날개 부분에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활용품으로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 밖에 옷걸이를 접었을 때 보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앞서 언급한 커스텀이 가능한 날개 부분과 날개 받침대가 있으며 연결고리는 견고한 구조로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옷걸이, 고리에 연결된 받침대를 풀면 양쪽 날개가 부드럽게 내려오며 옷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제품은 패딩과 같은 무거운 의류를 제외한 많은 종류의 상의를 간편하게 걸 수 있습니다. 특히 후드티와 반팔티에 효과적이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양 날개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철사 옷걸이는 다양한 재활용품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옷걸이의 본질에 충실합니다.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접이식 옷걸이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일조는 AI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 등을 의료 서비스와 접목시킨 W닥터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앱 홍보 느낌으로 발표를 구성하였고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서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언급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W닥터 Whoever, whenever, whatever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실제 의료진과 AI 의사 2명 더블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기본적인 진단과 케어를 해주는 기술을 기반으로 간병 돌봄 치료, 요양, 정신의학, 응급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간병 분야에서는 W닥터의 케어 모드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앱을 사용 중인 58세 김혜복 씨의 사례를 들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W닥터와 협업병원인 속성병원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은 회복 씨는 1인실 자리가 없어 5인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낯가림이 심한 회복 씨는 24시간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수술 후 회복이 되자 W닥터의 케어 모드 사용을 주치의와 약속하고 조기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케어 모드의 질문지에 따라 수면 시간, 통증, 배변 상태, 방기 횟수까지 기재합니다. 또한 주변 식당 정보와 현재 있는 식자재, 환자의 취향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식사 메뉴 등도 추천해줍니다. 퇴원 후 3일차에 접어들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케어 모드는 환자가 수술 전부터 먹고 싶어 했던 갈비찜을 소량 섭취할 것을 허락해줍니다. 신난 김혜복 씨는 약간의 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다음 날 점심때까지 소화가 안 되고 메스꺼움 증상을 느꼈습니다. 단순 과식 때문이라 생각한 김혜복 씨는 그저 소화제 먹으면 되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케어 모드가 맹장염의 합병증인 복막염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하고 주치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케어 모드는 지난 3일 동안 질문지에 기입한 환자의 수면, 통증, 식사, 배변 등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는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 결과 세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이 바르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다행히 케어모드 덕에 초기에 감지하여 간단한 항생제와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고, 케어모드와 병원의 교차 검증 치료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어모드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첫째로 입원 병동 부족 문제입니다. 저희 조원들끼리 의견 나누었을 때,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다인실의 불편함과 경증 환자의 경우 막상 입원은 했지만 큰 치료나 조치는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추가 치료가 남지 않았을 때 입원은 그저 환자의 경과를 살피고 안정을 취하기 위함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입원 병동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이런 비효율은 의료 서비스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어모드를 활용하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더 편안한 장소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특히 수술의 경우 소화 문제나 배변 같은 부분에 향후 동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똥은 몇 번 싸고 얼마나 잘 쌌는지 얘기하기엔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저도 가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기침을 어제부터 했는지 엊그제부터 했는지 정확한 증상이나 상태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케어모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답하게 하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진단해주고 다양한 방면으로 케어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자가진단 미흡 문제입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무슨 병을 미리 알았더라면, 큰 병원에 빨리 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들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냥 속 안 좋으면 체했구나 하고 넘길 텐데, AI 닥터가 빅데이터를 통해 위험을 발빠르게 진단해주고 알려주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케어모드는 이 앱을 처음 구상하면서 떠올린 모드인데요. 저희 조가 지금까지 이마기난스 수업을 들으며 진행한 상상하기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하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감하기 단계에서 조원들과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환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수집하고 조원들끼리도 의견을 공유하며 입원이나 진료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후 5Y 기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엠퍼타이즈 방법을 통해 앱을 구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구체적인 기능과 실용성에 대한 구상을 하고 만다라트도 작성해보며 이러한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어떨지를 상상해보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자 의견도 나누고 도안도 그려보며 디자인도 해보며 이 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치 피라미드를 통해 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브레인스토밍이나 만다라트를 작성하며 W닥터가 좀 더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후에 소개할 정신의학 분야와 응급상황시효 활용,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앱 활용 방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W닥터의 정신의학 분야 활용 방안을 29세 남성 오조연 씨의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꿈을 안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오조연 씨는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지나친 자책을 하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현병 증세까지 겪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환청과 환각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할 뻔했으나 가족들의 권유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병세가 호전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은 마음의 병이기에 완치의 개념보다는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W닥터 마음병원 모드는 앱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시간 알림부터 수면 시간, 정신건강 자가 체크 등으로 계속 관리해주고 이상이 있을 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책하기, 장보기, 가까운 공원에 가서 풍경 사진 찍어오기 등의 간단한 일과를 퀘스트 형식으로 부여하여 줍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간단한 퀘스트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하여금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병원 모드는 환자의 취향에 맞는 책이나 공연도 추천해주는데요.
조현 씨에게는 마음병원 모두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책이나 미디어 등을 조사한 결과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를 다 읽은 조현 씨는 마음병원 모두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세계인 2년에 입장하여 관련 책이나 작가의 방에 감상평을 남깁니다. 마음병원은 퀘스트로 독서 모임에 참가해볼 것을 권유하고 조현 씨는 그곳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부담 없이 책에 대해서 수다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사회적 연결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주현 에피소드는 작년 11월경 공개된 드라마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김서원 부분을 보고 떠올렸는데요. 시험 스트레스로 정신병동에 왔다가 퇴원했지만 향후 다시 환각 증세를 느끼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인물입니다. 이를 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비극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마음병원 모드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병원 모드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간단한 퀘스트로 성취감을 고취시키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데요. 이를 메타버스에서 해결하며 공간을 초월해 타인에 대한 부담 없이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앱의 활용 방안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앱 활용 방안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43세 남성 의사인 최불굴 씨는 집안이 가난함에도 신념에 따라 돈이 안 된다는 소아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겨우 얻은 구석짜리 병원은 주변 상권도 어려워지며 영업난을 겪게 되고 설상가상 병원 전세 사기까지 당하게 되며 모아놓은 보증금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군의관 시절 알게 된 의사 후배 추천으로 W닥터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가지 신분 증명과 서류 시험, 경력 증빙, 본사에서의 면접과 테스트를 거쳐 야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병원들이 운영하지 않는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활동하며 W닥터가 요약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W닥터가 빅데이터로 임시 진단한 부분의 교차 인증을 해줍니다. 간단한 의약품 추천부터 조심할 부분, 주변에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지 등의 소견을 남겨줍니다. 야간에 활동하며 최불굴 씨는 야간 할증비로 추가금까지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새벽 3시 45분경 응급 호출이 떠서 영상통화와 스피커 모드로 주변에 있던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W닥터의 응급 모드는 야간 의사와의 실시간 콜을 연결해주며 동시에 주변 응급실에 알리고 구급차를 섭외하여 주소를 보내줍니다. 컨택된 응급실에는 환자의 나이 증세 등과 같은 정보들과 현재 연결된 의사의 처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며 신속한 처치를 돕습니다. 그렇게 응급 상황도 해결한 최불굴 씨는 응급 추가금도 받고 환자들의 높은 평가로 4.9점의 우수 의사가 되어 성과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최불굴 씨는 다시금 신장 개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최불굴 씨에게 진단을 받고 좋은 평가를 남긴 환자들과 개업한 병원 주변에 거주하는 W닥터 앱 사용자들에게 당신이 5점을 준 의사가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도보 6분 거리에 4.9점의 우수 의사가 신장 개업했습니다. 라고 홍보 알림을 띄워줍니다. 덕분에 이번에도 아주 좋은 위치의 병원은 아님에도 그동안의 신뢰와 W닥터의 홍보 덕에 병원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응급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해도 병원 측에서 거부하여 계속 병원만 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요. 응급 모드는 실시간으로 구급차 섭외와 병원 섭외 의사 연결을 동시에 진행하며 위험을 줄이고 병원 섭외가 늦어지더라도 의료진 연결을 통해 치료 골든타임의 작은 조치라도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원 이송 후에도 실시간 정보 전달을 통해 아까와 마찬가지인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개업하거나 병원 소속이 아니어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W닥터의 케어 모드, 마음병원 모드, 응급 모드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W닥터 앱을 통해 현재 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초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W닥터였습니다.
저희 발표는 앱을 소개하고자 간병 돌봄 분야 활용 사례를 상상 실행하기 단계인 페르소나 김혜복 씨의 예시를 들어 앱의 컨셉을 먼저 설명한 후에 지난 한성 이마기난스 수업 동안 이를 어떻게 구상해 나갈 수 있었는지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서 정보 수집과 조언들과 인터뷰, 질문법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상하기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 만다라트 앱 디자인 등의 과정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상상하기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다양한 분야 활용 방안을 상상 실행하기를 통해 시각화하여 설명하고 페르소나가 끝날 때마다 영향력을 성찰하고 시사점을 밝히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쉬운 점은 이러한 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로톡과 같은 법률 분야 앱에 대해 변호사협회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이 앱 또한 실현되려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다양한 기사들과 후기들을 수집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으며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실현시키고자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상상하며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과학, 융합미래적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메타버스나 AI와 연결시키며 해당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노래와 앱 디자인 구상하며 예술적 상상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성 이마기난스 M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조원은 정진영, 윤여훈, 백지웅, 신현빈, 김현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리글래스입니다. 다시 세상을 본다는 뜻의 리와 안경을 뜻하는 글래스를 합쳐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영향력, 성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상 시작하기입니다. 저희 조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거나 노화를 제거하고 지적,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의 개선 혹은 강화를 꾀하며 인간 본성의 향상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의 특징으로는 기술을 통한 인간 능력 향상, 인류와 인공지능의 융합, 인간 중심주의의 재고가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기 위해 가치 피라미드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 생활 변화적, 감정적, 기능적,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찾아내고 그 가치들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희의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로 저희의 프로젝트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변화한 시각장애인들의 모습, 포스트 휴머니즘적 사고와 연관을 지어서 정의하였습니다. 문헌조사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의 선례들, 웨어러블 기기, 베타 스마트 안경, 시각장애인 인공지능 기기 등을 찾아보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였고, 곧 저희의 목표 또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인식 알고리즘을 안경에 구현하고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문헌조사뿐이 아닌 저희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직접 체험해보며 그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채로 지정된 장소까지 찾아가 보았으며 익숙한 장소이더라도 시각이 제한되니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HWM의 형식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목표를 적어보았습니다. 조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들의 의견을 여러 토의 후에 하나의 문장으로 종합해보았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므로 신체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발명할 방법이 필요하다. 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상하기입니다. 우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저희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요소들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주제는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총 16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다라트에서는 HWM 과정에서 이끌어낸 결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결론의 8가지 요소와 8가지 요소들의 사례와 특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사고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기기의 여러 예시들입니다. 조원 각각에게 자신이 구상하는 기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리글래스의 토대가 된 것은 위쪽 가장 왼편에 있는 그림인 위치 기반 시청각 디바이스입니다.
상상 실행하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중요 인물들의 퍼소나를 정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신봉사로 나이 45세, 가족으로 딸 심청이가 있으며 직업은 마사지사입니다. 그의 흥미는 오디오 북 듣기, 라디오 시청, 음악 듣기이고 목표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MBTI는 INTP로 객관적인 분석가입니다. 불만사항으로는 딸과 같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퍼소나를 설정할 때에는 세상을 보려는 열망은 있지만 자신의 현실과 목표 사이의 큰 거리감을 인지하는 객관적인 인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봉사의 딸 심청이입니다. 나이는 15세로 가족은 아버지 신봉사가 있습니다. 직업은 학생이며 사회복지사를 진로로 삼고 있습니다. 흥미는 자원봉사, 그림 그리기, 수영이며 목표는 아버지의 시각장애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MBTI는 ENTJ로 대담한 통솔자입니다. 불만사항은 신봉사의 고통을 해소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심청이의 퍼소나를 설정할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이며 사람을 돕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인물로 심청이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필터링에서는 공통적인 아이디어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시각 보조장치를 상용화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직접적 도움, 기술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해낸 기준들을 통해 의미 있고 개선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 도움에선 사용 방법 설명에 관한 인적 자원의 필요성을, 기술적 지원에선 기기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행정적 지원에선 전 국민의 장애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한 정책의 수립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와 관련된 요소들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로는 IoT, 장애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구현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 미래에 신봉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방면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회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청이는 신봉사의 딸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고우며 항상 다른 이들을 돕기 원했습니다. 그녀가 이전부터 안타까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고통과 불편함을 자신이 덜어내주지 못한 것입니다. 신봉사는 그의 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별것도 아닌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이야기하는 친구였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어보았나?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게. 바닥 깊숙한 곳에 한 AI가 있는데 그 AI는 초인공지능이라 하더군. 혹시 몰라 자네 눈을 고칠 수도 있을지. 내게 대도 않는 희망을 심지 말게. 이 대화를 심청이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거라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심청이는 아버지의 친구가 말하는 소문이 전부 의미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닷속에 있다는 그 AI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청이는 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자료를 조사해볼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출발해볼까? 심청이는 갈 준비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여기인가? 심청이는 차에서 내려 해변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청이는 보트를 빌려 탔습니다. 심청이는 보트를 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위치를 찾아내어 그곳으로 잠수하였고 AI가 있는 잠수함을 발견했습니다. 소문대로 AI는 초인공지능이었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전지하였으며 아버지의 눈을 고칠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심청이에게 거래를 제안하였고 신봉사의 눈을 고치는 대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심청이는 거래를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희생하였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심청이의 몸을 사용하여 신봉사의 눈을 고칠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실 세계를 복제해서 얻은 정보를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 가상현실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기의 이름은 리글레스입니다. 기기의 앞쪽에 있는 센서가 눈앞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 후 이 정보를 토대로 현실 세계를 복제합니다. 이것을 전기 신호로 해석한 뒤 해석된 정보를 뇌로 보내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긴. 그래, 내가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심청이로구나. 그래, 내 딸 심청이. 이 야비를 위해 정말 고맙구나. 신봉사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심청이에게 고마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진정된 신봉사는 자신이 본 심청이가 자신의 딸과는 다른 존재임에 슬퍼하였습니다. 심청이는 신봉사를 다시 보기 위해 심청이는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인공지능과의 공존에 성공하여 자신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딸과 재회하여 기뻐하는 신봉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향력과 성찰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리글레스가 미래에 실제로 개발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장단점과 가치를 작성했습니다. 장점은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로부터의 자유와 추가적인 노동력 확보입니다. 단점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신체적 자유의 불평등 또한 증가되는 것입니다. 가치로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신체적 장애 극복으로 인한 사회의 통일성 강조와 의료와 기술 혁신을 통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가 있습니다. 조원들의 느낀 점입니다. 저희 조가 만들어본 노래는 부녀의 꿈입니다. 저희는 부녀의 꿈을 통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나아가면 결국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학창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눈을 보게 해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알 수 있어. 지금까지 한성 이마기난스 M반 2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